안녕하세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칸트의 시공간 이론,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인식의 혁명을 통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관점을 넘어서 현대 철학의 기초를 닦은 선험적 감성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칸트 인식론의 전체 탐구 방향과 범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으로 나뉘는데요. 제1장에서는 오늘 다룰 칸트의 선험적 감성론, 제2장에서는 범주들의 연용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칸트 인식론에 대한 현대, 철학의 중요한 비판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1장, 선험적 감성론입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전환점 중 하나인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트는 대상이 인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대상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천문학에서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부정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는 지동설처럼 칸트의 인식론은 우리가 외부에 주어진 대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대상 자체를 우리의 감각기관이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전적인 경험론적 인식론을 완전히 전복합니다. 선험적 감성론, 즉 트랜스젠덴탈 에스테틱은 우리의 감각 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선험적인 조건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칸트는 이 이론을 통해 공간과 시간이 우리의 감성이 대상을 수용하는 형식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시공간관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 뉴턴, 라이프니츠, 칸트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턴은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인 실체로 보았습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사물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보았죠. 칸트는 이를 선천적 직관의 형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존재 방식에 있어서 뉴턴은 객관적 독립체로, 라이프니츠는 사물 간의 질서로, 칸트는 주관의 인식 틀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근거는 뉴턴이 경험적 수학적, 라이프니츠가 논리적 추론, 그리고 칸트는 선험적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뉴턴의 절대적 시공간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에게 공간과 시간은 마치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거대한 빈 그릇과 같습니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무한한 실체이며 인간 외부의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시공간입니다.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공존하는 사물들의 관계적 질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역시 사건들의 연속적 순서를 추상화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즉, 사물이 없다면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이제 칸트가 말하는 감성과 직관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성 sensibility은 대상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능을 말합니다. 직관 intuition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 감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직관이 경험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준비된 인식의 틀, 즉 순수 형식인 공간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칸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여기서 직관의 형식과 직관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틀이고 내용은 그 틀에 의해 주조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물들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 형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자연물들은 3차원의 공간 형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물 자체가 3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적 직관 형식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는 공간의 형이상학적 연역을 통해 공간의 선험적 성격을 증명합니다. 첫째, 경험적 유래를 부정합니다. 외부 사물을 인식하려면 이미 공간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공간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필연성입니다. 공간이 없는 현상은 생각할 수 없지만 사물이 없는 빈 공간은 생각 가능합니다. 셋째, 직관성입니다. 공간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전체로서의 직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성입니다. 공간은 무한히 주어진 크기로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칸트에서 직관과 개념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은 여러 다양한 대상에서 공통 속성을 추상하는 데서 구성됩니다. 다양한 개들을 보고 모종의 공통 속성을 집합으로 묶는 데서 개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단일체에서는 공통 속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는 오직 직관의 대상일 뿐입니다. 시간 역시 형이상학적 연역을 통해 증명됩니다. 첫째, 선천성입니다.
변화나 공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이 미리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필연적 기초입니다.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서만 가능하며 시간은 모든 직관의 필연적 조건입니다. 셋째, 일차원성입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의 차원만을 가지며 서로 다른 시간은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직관입니다. 시간은 개념이 아니라 무한하고 유일한 전체적 직관 형식이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관 형식이 직관 형식을 직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관하는 내용으로서 공간과 시간은 항상 부분적인 것이고, 이런 점에서 순수 직관 형식에 대한 주장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형이상학적이고 선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 칸트 인식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선험적 연역은 학문의 가능성, 특히 수학과 물리학의 토대가 됩니다. 공간과 시간이 우리 마음의 선험적 형식이기 때문에 기하학과 역학이 가능합니다. 즉 기하학은 공간 직관에 대한 선천적 종합 판단을 통해 가능해지며, 역학은 시간 직관을 통해 변화와 운동의 법칙을 선천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직관은 형식이면서 동시에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 직관 개념의 부조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칸트는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중에 연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제2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칸트의 연역은 논리학적 연역과 다르게 사용됩니다. 논리학에서 연역은 참인 전제의 논리적 추론 규칙을 적용하여 참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연역은 법률학적 용어로 사실 문제에 대립되는 권리 문제를 따지는 논리적 정당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 정당화는 마치 제논의 역설처럼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칸트는 감성론과 오성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요약합니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여기서 감성은 직관이라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성은 그 자료를 범주로 정리하여 비로소 인식을 완성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뇌의 각 부분이 감각과 인지 과정을 담당하듯이 칸트는 우리의 인식이 감성과 지성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성의 범주를 통해서 인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성의 범주들이 고정불변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특히 피아제의 비판 대상입니다. 어쨌든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식의 단계별 구성 과정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성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직관을 받아들입니다. 이 직관은 구상력이라는 능력을 통해 종합되고, 마지막으로 지성이 여기에 범주를 적용하여 비로소 객관적인 인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공간적 배치를 통해 이미지가 범주적으로 결합되면서 최종적인 객관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과정은 추상적인 범주들이 구체적인 직관 내용에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장을 칸트는 도식론이라고 명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식론, 즉 스키마티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칸트는 도식론을 통해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위한 두 개의 렌즈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형상과 운동을 이해하는 칸트만의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공간 도식입니다. 공간 도식은 기하학적 형상과 모양의 기초를 이룹니다. 삼각형 지식의 구성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범주, 즉 수량의 범주에서 3이라는 추상적인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적 구성 단계에서 상상력으로 점 3개를 찍고 선으로 잇는 도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상 단계에서 우리는 실제 삼각형을 보고 아, 삼각형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은 추상적 개념이 공간적 모양을 갖출 때 수학적 지식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집을 그리게 하면 거의 대부분 유사한 집의 도식을 제공합니다. 일종의 가장 단순한 아이콘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집들은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식 덕분에 우리는 집을 집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식새마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후천적으로 구성한 것인가? 이 점은 이후 인식론의 중요한 논쟁 대상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렌즈는 시간 도식입니다. 시간 도식은 운동과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직관 형식에 대한 논해, 즉 도식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입니다. 말하자면 시간은 공간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오직 외부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형식이라면 외부 사물이든 내적 심상이든 시간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칸트의 도식론은 주로 범주와 시간을 다룹니다. 범주는 순수 지성적 형식이며
시간 도식은 이러한 범주를 시간에 투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주가 현상, 즉 구체적 경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 범주는 시간적 계기성, 즉 순서적인 흐름을 통해 현상에 적용되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제 공간과 시간의 동시 사용 사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공간 도식을 통해 차가 장소 A에 있다는 위치를 파악하고 시간 도식을 통해 잠시 후 장소 B에 있다는 순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성 범주를 통해 자동차가 이동했다고 이해함으로써 인식을 완성합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위치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시공간 도식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가 사물의 운동을 인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칸트는 왜 시간을 공간보다 더 중시했을까요? 공간은 외부 사물을 인식할 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외부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식의 최종적인 매개체는 결국 시간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그리는 상상력조차 시간이 걸리는 마음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공간 도식은 모양과 크기, 즉 기하학적 지식의 토대가 됩니다. 시간 도식은 변화와 운동, 즉 인과적 지식의 토대가 됩니다. 결국 시공간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선천적 렌즈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오성 범주들의 연역, 즉 정당화,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